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이문열의 책이죠. 1980년에 쓰여졌고요. 소설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수필에 가까운 그런 글이죠. 주제 한 편 한 편이 독립적인 구성으로 짜여져 있지만 묘하게 서로 연결되는 바람에 소설적인 형식을 갖춘 그런 책이라고나 할까요? 인물이나 사건들을 꼭 실화로 연결짓거나 실제 인물로 연결하지 말고 픽션이라고 봐달라는 부탁을 작가는 머릿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 책은 이문열의 많은 책 가운데서도 가장 자전적인 요소가 강한 내용으로 봐집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수필이나 산문 형태의 글이라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줄거리를 굳이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20대의 한 청년 현우는 자신의 고향인 시골 마을을 찾아가는데요. 고향의 동구 밖 산비탈의 작은 바위를 만나면서부터 그의 서술은 시작됩니다. 어림대로 불리는 바위에 얽힌 전설을 얘기하면서 조상들의 을과 사상, 골 깊은 주름, 형형한 눈빛을 떠올리기도 하고 우리 조상들의 무력했던 옛 영광을 비애와 함께 해상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소설은 진행이 됩니다. 현우는 작가 지망생으로 문단의 끝자락에 얼마 전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지만 고향의 형과 친족들은 한결같이 그가 몇 해 전부터 골몰해온 어떤 일, 고등고시를 패스해서 법관이 되어 가문의 영광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 현우는 이미 작가의 길로 가기로 마음먹고 그 결심을 말하기 위해 고향을 찾아온 것인데 진작에 낙향하여 신문인협회에 드나들며 신문지국장을 하면서 살고 있는 형은 마치 고독한 영웅의 모습이나 된 듯이 진지하고 비장한 모습으로 동생의 그런 결심을 말리는 거죠. 아무튼 돈 몇 푼을 형이 주는 대로 포켓에 넣은 현우는 그 후 며칠간을 고향의 이구석 저구석을 방문하면서 자신의 뿌리가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음미하는 것이 이 소설의 줄거리라면 줄거리가 됩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겪어봤음직한 닭서리, 철렵, 뽕다리 싸움, 하전놀이, 유판, 모둠 등등 이미 사라지기도 하고 사라지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한 문화적 유산들을 음미하는 현우는 고향만이 가지고 있는 보다 묵직한 주제를 하나하나 되돌아보지요. 이를테면 종가라는 것, 가문이라는 것, 시족사회의 유물이지만 아직은 우리의 정신 속에 강하게 내재하고 있는 양반정신이라는 것, 일가부치로서의 족쇄 등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정신적 정서라든가 뿌리의 근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거죠. 현우는 오래전 서당을 통해 자신을 잠깐 가르쳤던 정산 선생을 잠시 찾아뵙고 그분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요. 마치 완고함의 표상 같은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옮겨 놓았는데요. 마치 우리의 정신에 그 칼날처럼 박히는 언어로 담담하게 교훈하는 정산 선생이야말로 선비의 표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산 선생은 말합니다. 이조의 학문은 그 자체가 곧 명예였고 건세였고 재물이었다. 폐단은 있었지만 학문의 궁극적 목표가 되기도 했던 과거 시험이야말로 가장 늦게까지 썩지 않았던 유일한 우리 사회의 제도였다. 장부로서 현대판 과거 시험인 고시 패스를 위해 달려가는 거야말로 가장 떳떳한 일이다. 그리고 또 그분은 말하죠. 군자란 지난 시대 우리만의 허상이 아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도 군자는 있었다. 영국에 신사가 있었다면 일본에는 무사가 있었다. 이름은 달라도 그들 나름의 군자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겐 군자가 없다. 가르침이 끊어진 탓이다. 사람들을 실리에 영악한 소인배나 한 조각의 학문 또는 재주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고 있다.
나중에 현우는 말하죠. 아, 서성이요, 내 서성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죠. 집안에 또 그 윤호 형님을 찾아가서 들판에 자풀을 베고 앉아 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양반에 대한 작가의 견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윤호 형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양반에게 가진 이상한 편견을 이해할 수가 없다. 양반은 우리 민족의 엘리트였으며 한민족의 문화는 그런 소수 엘리트의 정신적 성취로 이어져 왔다. 도대체 양반들이 뭘 어쨌다고 이조의 몰락을 그들에게 책임지우는가 말이다. 양반 정신은 훌륭한 민족성이 될 수 있지 않은가. 학문에 대한 존중, 예술에 대한 사랑과 이해, 엄격한 도덕률, 청빈과 지조, 자존심과 긍지, 도무지 버릴 게 없는 게 우리의 양반 정신이 아닌가. 한 시대의 지배계급이 되었다는 것은 그 계급의 정신적, 신체적 우월을 뜻해 한 시대의 학대받고 억압받는 천민의 후예보다는 우월한 조상을 가졌던 양반의 후손이 나을 가능성이 당연히 많다. 도시생활을 접고 기양한 윤호 형님의 이런 울분 섞인 항변을 현우는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죠. 마지막으로 그는 폐원이라는 제목으로 고고한 저택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리는데요. 첫사랑과의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너무 슬퍼서 처연하기까지 한 재회의 장면들을 서술하면서 현우는 울음을 우는 것보다 더한 서러움을 독자의 가슴에 쏟아붓고 맙니다. 서실이 있고 연못이 있고 사랑방이 있고 대청마루가 넓게 펼쳐진 고가, 오래되었지만 여왕 같은 품위가 은은하게 남아있는 그 집엔 그의 첫사랑이 살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에 내일이면 다시 도해지로 돌아가는 마지막 밤에 현우는 그곳을 찾습니다. 이제 다시는 찾았어도 안 되는 여인을 찾아가는 거죠. 그 집엔 원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죽고 떠나고 시집가고 이젠 막내딸인 그녀와 어머니 그리고 행랑 아범 가족이 살고 있을 뿐인데요. 첫사랑의 그녀는 작은 방에서 잣술을 놓고 있습니다. 이미 정혼한 남자와의 혼인을 기다리는 처지인 그녀지만 현우들은 올 줄 알았다고 말하죠. 17, 18살 무렵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었고 그 일로 그 집안이 발칵 뒤집힌 사건을 그들은 회상하죠. 시족 사회로 남아있는 동네가 다 그러하듯이 외지에서 흘러온 타성바디가 아닌 이상 동네 전체가 혈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현우에게는 교천 할머니라 불리는 사람이었으니 먼 일가부치라고는 해도 그녀락은 친족이 되는 것이죠.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그렇고 유럽 사회만 해도 불과 100년 전까지는 사촌끼리의 결혼이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하물며 먼 일가부치끼리의 혼사가 무슨 문제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즉 양반 가문에서의 계율은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더욱 엄격하기는 했습니다. 혼사에 대한 것만큼은 까탈스럽고 냉혹하기가 이를 데 없었죠. 신분 차이만 조금 나도 온 동네 온 가문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동네 굿이 빠졌죠. 하물며 집안 간의 성추문이라니 발칵 뒤집힐 일이었죠. 여고를 갓 나온 그녀랑 현우는 정신없이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고통스러운 이별을 선택할 바에야 차라리 도망가서 살자고 언혼까지 하지요. 도망가기 직전 그러나 두 사람은 냉정한 판단을 내리며 두 손을 들고 맙니다. 고향의 풍토가 아니더라도 설령 먼 곳으로 달아난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 깊이 내재하고 있는 가문의 완고한 율법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자신이 먼저 알고 있는 거지요. 먼 친척이라고 해서 예외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현우는 겨우 오래도록
그녀를 그리워하면서도 운명의 오랜 저주로부터 또 그녀로부터 달아나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고향에서의 마지막 만남으로 오늘의 이 재회를 선택한 것이죠. 그녀가 서둘러서 내온 술을 둘이서 담담하게 나눠 마시고 밖에서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밤. 역시 잘된 일이었어. 둘이서 그때 울면서 헤어진 걸 자축하면서 그들은 다시 헤어지는데요. 서로가 이젠 두 분 다시는 만날 수 없고 만났어도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술 취해 흔들리는 현우의 시야에 추억처럼 희미한 빛을 내며 그녀의 손에 쥐어진 램프. 현우, 즉 작가는 마지막 글귀를 이렇게 씁니다. 우리들이야말로 진정한 고향을 가졌던 마지막 세대였지만 미처 우리가 늙어 죽기도 전에 그 고향은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그렇게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작가 이문열은 쓰는 책들마다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리는 바람에 상업적으로 충분히 성공한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9년 그가 쓴 사람의 아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화제성이 풍부한 유명한 소설이죠. 그가 새롭게 쓴 삼국지는 나오자마자 1000만 부 이상 팔린 미디어셀러이기도 하고요. 작가로서 충분히 성공한 사람인 이문열이지만 가정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세월을 산 사람이기도 하죠. 1948년생인 그의 그 불행은 민족사적인 불행에 맞물려 있었다고나 할까요? 그의 아버지 이원철은 당대의 인텔리였고 지식인이었지만 공산주의자였죠. 그는 작가가 3살이 되던 해 처자식 6명, 그러니까 그 자식 5명과 아내를 고스란히 서울 한복판에 남겨놓은 채 단신으로 월북을 하고 맙니다. 그 바람에 그 6 식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이사를 다니며 살아야 했죠. 외가인 영천에서 친가인 영양으로, 거기서 다시 안동으로, 밀양으로, 그러다가 다시 영양으로 기양, 서울로 갔다가 대구로 갔다가 부초같이 떠도는 삶을 그는 살아야 했죠. 이렇게 이사를 자주 다녀야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그의 가슴에 달려 있었던 아버지로부터 받은 좋은 글씨 때문은 아니었을까 저는 짐작해 봅니다. 새빨간 핏빛보다도 더 참혹하였을 좋은 글씨. 그때만 해도 연자제라는 게 존재했죠. 일단 빨갱이 집안으로 낙인이 찍히고 나면 고급 관리는커녕 웬만한 시험에서 마지막 족쇄가 되어 사람의 앞날을 가로막게 했던 제도죠. 그 옛날 이조시대에 역적이 나오면 구족을 멸했던 그 왕권 시절의 형벌보다는 좀 나았을지 몰라도 한 개인의 인생길에 사사건건 따라다녔을 그 꼬리표 때문에 이문열 역시 이런 것으로 인한 고난을 엄청 받았을 것입니다. 이사를 하도 다니는 바람에 그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장이 아예 없었다고 하죠. 번번이 검정고시를 치루어야 했고 상급학교 진학은 그렇게 이어졌지만 서울대학 사범대에 입학한 그는 그곳마저 중간에 중퇴하고 말죠. 그러고 나선 사법고시에 매달리고 실패가 3년씩 이어지자 대구로 가서 학원 강사를 하던 그는 한 2년 했다고 그러죠. 대구 매일신문 기자가 되죠. 그러다가 마침내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을 하고 작가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이문열은 공산주의자 아버지를 둔 아들이지만 그쪽의 사상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보수우익 혹은 극으로 불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이유가 가문의 혈통과 상당히 관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사실 이문열은 당대의 명문가 집안의
후예라고 알려집니다. 그의 조상은 태계학의 권위자였고 태계 이황 선생의 학맥을 이은 영남학파의 거두 가람 이현일이었다고 하죠. 재령 이시의 그 집성촌이 작가의 고향이었고 보면 소위 빨갱이 아버지를 둔 그들 가족에게 가해졌을 가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적 가해랄까 그 압박감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가기도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북에 건너가 재혼하고 여러 명의 자식을 두었는데요. 어떤 일로 미국에 갔을 때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는 목 놓아 울었다고 전해지죠. 그의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었던 좋은 글씨에 대한 서름 때문은 아니었을까 혼자서 생각해보지만 그런 이유보다 더 깊었을 사무친 한가 그리움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문열은 그러나 남북 이산가족 만남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끝내 아버지를 만나지는 못한 걸로 알려집니다. 그는 또 엘리트식 양반 가문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한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신의 혈통 가문에 대한 자부심의 발로일지라도 그것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민족의 그 뿌리라는 게 양반계급, 상민의 계급, 종이당 계급에서 파생된 거라면 그 모든 게 한결같이 존중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아무튼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의 주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앞으로 잃어갈 모든 것들을 한 번쯤 되돌아보게 하는 좋은 작품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깊은 향수에 젖으면서 이 작품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